근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자유주의예요. 왜? 이게 진보잖아요. 진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의 확대와 생산력의 증대라는 두 가지를 공유했으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이 당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자유의 확대를 반대하면 이건 반동적 사회주의야. 공동체주의, 아주 엄격하고 위계적인 공동체가 자본주의 사회를 대체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아, 녹화하고 있어서 실명을 거론을 못하겠네.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상당히 많이 있죠. 한국 사회에서 진보라고 크게 불리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아주 태행적인 공동체 주장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 아, 그래. 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그 20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반자본주의 노선 중에 낭만주의적 요소가 다시 부활을 해요. 다시 이제 계속 남아있긴 했지만 그게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근본 생태주의 같은 입장들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치면 녹색평론이나 김영수 선생 같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그 러시아 혁명 이전 러시아나 인도의 전통 사회 이런 거를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 간디주의, 서구로 치면 외국으로 치면 간디주의 노선 같은 똑같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했지만 영국 제국주의를 물리친 이후에 인도 사회를 촌락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걸로 그렸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다른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도 당연히 진보적 사회주의자들은 자유가 확대되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주의와 대립했던 거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오히려 자유가 확대될 수가 없고 자유가 침해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주의죠. 공동체를 기본적인 틀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그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경제적 부도 확대된다라는 노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 진보적 가치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선으로 뭐가 더 효율적인 거에 대한 입장 차이였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거는 이것 오히려 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의 자유와 부를 빼앗아간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인 거예요. 이거를 사회적인 공동체를 단위로 사회를 바라보고 새롭게 구성할 때에만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부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는 노선이 사회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전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 대충 연배들을 보니까 냉전 시대를 거쳐온 분들이시네요. 네. 저처럼 냉전 시대 말렵에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되죠. 이거 운동권을 노령하는 너무 심각한 문제. 어디 가나. 그래도 저는 이런 강의를 선호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금세 알아들으세요. 근데 이제 학생들 상대로 예를 들면 설명을 쉽게 하려고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몰라.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뭐 무슨 배우 이름을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야. 부모님한테 여쭤보라고.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와 부의 확대를 위한 노선으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죠. 지금까지도 강력하게 살아남은 거죠.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근데 이 사회주의 안에서도 19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수많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서로 경쟁을 하는데 19세기 중엽 정도가 되면 크게 두 가지 또는 조금 더 지나면 세 가지 정도의 노선이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이걸 나중에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부르는 노선. 이게 이제 막스가 부른 명칭이에요. 막스 앵겔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이 노선이 지배적이다가 이 노선들 안에서
발전된 여러 가지 노선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거는 이제 19세기 말까지 얘기해요. 19세기 말 그러니까 1870년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세기 초부터 그러니까 1840년대 정도부터 1870년대 사이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근데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화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불과 한 3, 40년 동안에 아주 큰 정치 노선의 변화도 일어나는데요. 이 공상적 사회주의 같은 19세기 초반에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이 어쨌든 정리가 되면서 또 실제로 중요한 사회 세력들과 결합해서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세력이 되는데요. 세 집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가 아나키즘이에요. 근데 이제 아나키즘도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아나키즘은 어떤 면에서는 자유주의의 한 흐름이 사회주의하고 결합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대적 아나키즘의 가장 극단적인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초기 이데올로그들이 다 아나키스트들이에요. 네. 아나키즘이 있고 또 하나는 19세기 후반 정도에 나타나는데 국가주의라고 불리어지는 명칭이 집단이 나타나고 그 사이에 바로 막스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 세 집단이 서로 세력을 키워가면서 경쟁을 해요. 실제로 뭐 경쟁이 말이 쉬워서 경쟁이지 아주 막 그 진흙탕 싸움을 벌이죠. 그게 이제 인터내셔널의 역사입니다. 제일 인터내셔널이라는 노동운동의 뭐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진보적 정치운동의 그 연합체가 성립을 하는데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특히 제일 인턴은 이 두 집단이 싸워갖고 깨지는 거거든요. 이 두 집단이 주도권을 놓고 싸우다가 1872년인가에 뭐 연도는 정확하지 않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헤이그 총회라는 총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산이 돼 버리는데 그게 결국 이제 막스주의자들이 아나키스트들을 인터내셔널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결의안이 통과가 되는 대회거든요. 이 두 집단이 이제 싸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는 이 자본주의는 또 자본주의적 시장이라는 것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자유주의자들 또는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주장과는 상당히 다르게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치적 제도와 항상 함께 가야지 발전을 해요. 그거를 보장해주고 유지해주고 확장시켜주는 정치적 제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거든요. 시장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근대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틀을 보장해주고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정치적 틀도 발달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대체로 살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근대적 민족국가라는 정치적 틀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19세기의 또 다른 변화가 바로 근대적 민족국가가 서유럽의 자본주의가 선진적으로 발전한 곳에서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국가라는 것을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을 국가주의자라고 불러요.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민중운동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국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건데요. 국가라는 장치를 노동자 대중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부를 확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보는 입장 있죠. 그게 국가주의.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아는 좌파 노선 중에 이 국가주의 노선의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아니, 국가를 노동자 계급의 권익 신장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노선. 복지국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보편복지 주장하는 복지국가. 네. 그게 바로 국가주의 노선이야.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국가가 세금 걷어가지고 방대한 행정망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제공하고 노동자 권리 신장해주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노동자 보호 입법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주의 노선. 이 세 가지가 경쟁을 하게 되는 게 1870년대 정도의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가지가 경쟁하다가 1870년대를 지나면서 결국 누가 이기겠어요? 막스주의자들이 승리를 해요. 막스주의자들이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것들이 다 없어지진 않지만 막스주의가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혼란은 여기서 발생을 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다양한 노선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는 막스주의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의 제일 대표적인 입장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19세기 후반이 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말과 막스주의라는 말이 현실적으로는 동의어가 돼버리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스주의를 비슷한 말로 쓰잖아요. 그 용어가 이때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막스주의가 실제로는 막스주의적 입장을 다 지칭하는 걸로 쓰이게 되는 역사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이건 뭐를 보여주냐 하면 아나키즘적 경향, 국가주의적 경향, 막스주의적 경향이 막스주의란 말 또는 사회주의란 말, 공산주의라는 말로 한꺼번에 쓰이게 되니까 혼란이 발생을 하죠. 조금씩 다른 지향, 강조점이 다른 정치적 입장들이 똑같은 단어로 불리게 되니까 우리가 사상이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는데 뭐가 같은지 뭐가 다른지가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19세기 후반이 되면 막스주의가 사회주의자의 대표가 되는데 사실 이 막스주의라는 용어보다 이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 막스주의 운동, 노동운동이 스스로를 지칭하던 명칭은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20세기 초니까 1914 또는 1917년 이전입니다. 이전. 이거 제가 왜 이 시기를 이 연도를 썼을까요? 1914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제2인터내셔널이라는 노동운동, 막스주의 운동의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17년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막스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이 시기에 부르던 명칭이 뭐냐 하면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자라는 말로 스스로를 불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용어상의 혼란이 발생을 해버려요. 왜? 막스주의자들 안에서 다시 두 파로 나눠지거든. 막스주의를 수정하고자 하는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자들이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럼 수정주의 반대는 원래 막스주의를 고수하자 그랬으니까 정통주의가 되겠죠. 정통주의자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 정통주의자들 안에서도 다시 분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주의자들하고 정통주의자들이 똑같이 스스로를 사회민주주의자로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름만 봐서는 이름표 딱 붙여놓으면 똑같은 놈들인데 속으로는 완전히 상극인 사람들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명찰 달고.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쟤랑 같은 편일까? 쟤를 공격해야 되나? 쟤랑 친하게 지내야 되나? 이거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수정주의자들의 힘이 점점 더 세져요. 그래서 사실은 서유럽의 막스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수정주의자들이 오히려 주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당당하게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 이름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주의자들이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이 명칭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이게 삼인주의잖아요. 이게 이제 20세기가 되면 이 시기를 지나버리면 서유럽 자본주의 진영 안에 있는 좌파들이 자기들을 부르는 명칭이 삼인주의 또는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지금도 서유럽에 있는 3인당, 사회당들이 바로 이 당들, 이 노선이 계승된 그 사람들이죠. 물론 그 중간에 중요한 입장 변화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인주의라는 노선이 이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원래 막스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라고 스스로 불렀는데 원래 정통파였던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버린 거예요. 얘네들하고 한통속처럼 취급받게 되니까.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결국은 뭐 억울하긴 하지만 자기들 명칭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명칭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안에 또 쪼개졌다 그랬어요. 또 쪼개져서 정통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중도파라고 스스로를 부르다가 결국은 1위로 통합돼요. 중도파는 사실상 사라져요. 사라져서 삼인주의자들하고 이미 이 시기가 되면 통합돼 버려요. 겉으로는 중도파지만 간판은 조금 더 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노선에 있어서 완전히 이 삼인주의자들하고 통일이 돼버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혁명적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인데 얘네들은 의회 전술 주장하는 계량주의로 빠졌다고 보기 때문에 자기들을 앞에 혁명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하죠. 근데 이 명칭은 올해는 사용이 안 되고요. 바로 요 시기를 지나고 나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특히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의 재창으로 공식적인 용어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사민주의, 사회주의가 막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운데 대체로 아마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은데 20세기 내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지금은 아예 사회주의, 공산주의란 말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두 단어를 똑같이 들려주면 뭐 저희 또래 때는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느낌이 공산주의는 조금 더 과격한 것 같고 사회주의는 조금 더 온건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통념을 갖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때의 용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때의 용어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이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로 스스로를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하는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자기들을 지칭하게 되면서 공산주의는 조금 더 과격한 입장, 사회민주주의는 조금 더 온건한 입장이라는 의미를 실제로 갖게 된 거죠. 뭐 그게 과격 온건이라는 걸 갖고 나누는 거는 적합한 기준이 아니지만 그런 통념,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걸로 끝이 아니야. 문제는 얘네들은 이게 지금 한 100년 정도예요. 막스주의가 중요하게 등장한 이후로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또 분열이 또 일어나. 그럼 마지막 분열은 뭐냐 하면 공산주의라는 말이 지칭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노선이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를 불렀던 사람들이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서구에서는 혁명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혁명 이후에 주로 나중에 이제 냉전 때 동구라고 이 말도 상당히 사실은 뿌리 깊은 말이에요. 동구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로 서구 이 말을 냉전 때는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빨갱이 나라들은 동쪽에 있고 자본주의 나라들은 서쪽에 있더라. 그래요? 지구는 둥근데 어디까지가 동쪽이 어디까지 서쪽? 이거는 동쪽 서쪽이라는 개념은 누가 만든 개념? 유럽 놈들이 자기가 중심인 거야.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제일 쓰면 안 되는 말이 극동지방, 중동지방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극동 파이스트잖아. 먼 쪽, 제일 먼 동쪽,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중동은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데는 근동 그러잖아요. 니어 이스트의 번역이거든요. 가까이 있는 동쪽. 어디로부터? 유럽으로부터잖아요. 그 지들 거리인데 우리는 여기가 제일 가까운데 왜 우리가 극동이라 그래? 파이스트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거 다 제국주의 용어야.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도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그냥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동구라고 불리는 쪽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로 이제 있게 되죠. 근데 이 동구에 있는 공산주의 이걸 왜 여기다 썼지? 동구에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서구에 혁명은 안 일어났지만 공산주의 잔당들이 빨갱이 놈들이 몇 놈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숫자는 적지만. 물론 이 서구에는 실제 서구 사회에는 아까 봤듯이 주류는 뭐예요? 이 서구 사회 안에서 좌파 또는 민중 노동자를 대변하는 제일 큰 세력은 삼인주의자들이죠. 그렇죠? 큰 틀에서는 삼인주의와 공산주의가 나눠진 거예요. 이 두 개로 나눠져서 동구 실제로 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이라는 사람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이 다시 또 바뀌어요. 공산주의자라고도 부르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막스 레닌주의라는 명칭을 써요. 그래서 ML주의. 옛날에는 사회과학 서점 80년대 대학 앞에 사회과학 서점들 꽤 있을 때는 서가에 책 분류에 딱지가 이렇게 붙어 ML주의 이렇게 따로 서가가 있었어요. ML주의라고 막스 레닌주의로 스스로를 부르죠. 이거 왜냐하면 이제 막스주의의 레닌이라는 사람은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니까 단순하게 혁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상에 있어서도 막스주의를 갱신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뒤에는 한번 계보가 만들어지면 그 계보는 계속 이어져야 돼. 아버지만 계속 있으면 아버지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유산 상속이 안 되는데 아버지 죽고 이병철이 죽고 이건희한테 넘어가면 그거 반드시 이재명한테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손자가 또 등장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라는 말을 쓸 땐 뒤에 스탈린이 그 다음은 자기야 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막스 레닌주의라는 공식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 혹은 막스 레닌주의자 이런 명칭을 쓰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삼인주의라는 명칭을 쓰죠. 근데 얘네들이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죠? 삼인주의에도 반대하는데 삼인주의에도 반대하고 출신 성분은 아까 말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에서 계속 계승이 됐는데 지역적으로 서구에 남기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얘네들은 동쪽에 살고 얘네들은 서쪽에 사는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립된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노선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틈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상당히 세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사회 세력들을 대변한다기보다 그냥 의견 집단처럼 남는 거예요. 그 노선만 남는 거예요. 그 노선만 남으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 실제로 민중들이 아니고 조직된 민중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상으로서만 남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서도 여러 문파가 나눠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사니까 운동으로서 성장할 수 없고 다 탄압받고 이렇게 된 거죠. 노동자들은 삼인주의자들이 다 장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립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쪽과 다 거리를 두려고 했던 입장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주 다양한 노선들이 쭉 발전을 해요. 그래서 뭐 웨스턴 막시즘이라든지 유럽 코뮤니즘이라든지 등등. 나중에 이제 이걸 통괄해서 이게 막스주의를 거의 버리면서 신좌파로 이제 나가게 돼요. 또는 신좌파가 했던 운동을 신사회운동. 우리가 포스트 이렇게 붙는 이름들이 60년대 말 이후에 이 집단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뿌리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막 지금도 그 사라지지 않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끝이냐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어떤 분할이 있느냐. 얘네들 안에서 또 쪼개져요. 제일 중심적인 특별한 계기가 뭐였겠어요? 바로 중소분쟁. 중국과 소련이 분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거는 중요한 계기는 중소분쟁인데 그 이전부터 입장 차이는 존재하게 돼요. 입장 차이가 있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후반부에서 더 자세하게 왜 달라지는지 전체 계보를 그려놓고 이게 중요하게 쪼개질 때 논쟁점이 뭐였는지를 제가 정리를 할 건데요. 얘네들하고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량적이고 의회주의적인 노선 또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확대하는 거 이런 노선과 혁명적 노선 사이의 차이이죠. 근데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입장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제국주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중요한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라고 인정하고 그 제국주의에 맞서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을 중심적인 운동, 똑같이 가치를 가지는 운동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구 안에서만 활동을 하죠. 상당히 유럽 중심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바로 2014년 지금도 서유럽 안에서 대부분의 사회당 3인당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자국 노동자와 완전히 동일한 대우를 하는 데 대해서 거의 대부분 공식적 반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그게 우리 상상이 돼요? 노동자 운동하면 노조한다는 놈들이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차별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주장하는 입장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상당히 서구 중심적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게 이미 20세기 초부터 갈린 입장이에요. 얘네들은 이 입장에서는 식민지에서의 민족해방혁명이 자본주의 선진국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혁명 투쟁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운동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가장 큰 차이인데, 근데 문제는 이 소련이 이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였잖아요. 과연 소련이 정말로 자기들의 주장과 똑같이 제3세기 민족해방혁명을 소련의 국가를 건설하고 소련이 국가를 유지하고 그 소련 내에서 공산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과 대등하게 봤냐?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이 많죠. 그러니까 소련이 또 이 중에서 패권 역할을 했고 지멋대로 했고,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줘요. 사실상. 그렇죠? 실제로 많이 지원해줘요. 우리나라 독립운동도 소련의 지원으로 대부분 무장투쟁하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중국 국민당이라는 그 지금 대만 집권당인 중국 국민당이 일본과 싸울 때 군대 만들어주고 훈련시켜주고 무기 주고 돈 준 게 다 소련 공산당에서 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식민지 민족해방혁명을 상당수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면에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소련의 이익을 1차적으로 하고 진짜 식민지의 현실에 맞는 노선이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소련의 이익을 위해서 식민지 민중들을 희생시키기도 했다는 비판에 부딪히게 되죠. 그 비판 중에 제일 큰 목소리가 중국이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못하잖아요. 내가 약자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혁명에 성공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수립하니까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폭발한 게 중소문제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공산주의 또는 막스 레닌주의라고 불리는 입장 안에서도 다시 중국 공산주의, 이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사람의 이름 따서 마오이즘, 모택동의 사상이라고 해서 마오이즘이라고 불리는 노선과 나중에 정통 막스 레닌주의, 이걸 이제 좀 비하하는 이름이 스탈린주의죠. 이걸로 다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소련이라는 이 사회주의 안에 양강 밑으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또 줄을 서는 거야. 소련 편, 중국 편, 북한처럼 그 사이에 줄타기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그러다가 그 식민지 각국의 독특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개념들이 점점점 많이 등장을 하는 게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영향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막스주의 또는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사라졌죠. 우리 이제 대체로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라는 거는 과거의 기억으로만, 이론으로서만, 흔적만 남은 이론으로서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 착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구식민지 지역, 우리가 흔히 주변부, 제3세계라고 불리는 그 지역 안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강한 규모로, 물론 성격이 초기의 공산주의, 막스주의와는 상당 부분 달라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민중해방을 위한 투쟁들이 아주 대규모로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사실 관심이 없고 무지하죠. 그 얘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까지가 막스주의 큰 흐름입니다.